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캐나다의 중산층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붙어 있는 댓글들을 보셔서 조금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론이나 많진 않지만 반론이나 거부감을 갖고 뭐가 중산층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중산층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캐나다 주류 사회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간 소득부터 이제 아주 상류는 아닙니다. 중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류 사회인데, 주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직업이다, 전문직이다 그러면 상당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흔히들 한국에서는 변호사나 변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물론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기술사,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공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서티피케이트, 전임의 서티피케이트가 아닌 그런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하나를 한국에서 땄다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저는 2개를 갖고 있는데 2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캐나다 주류에 사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트를 그런 것이 필요한 잡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4년제 대학 이상 나와야 가질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들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전임의 서티피케이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젊은 시절 아주 가난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독립하려고 하는 게 캐나다의 교육이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는 거의 빈손으로 출발을 하거나 이제 학자금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둘 다 이제 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을 세이빙을 하게 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모기지를 다 갚아 나가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은 여자가 은퇴를 먼저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여자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 않아요. 여자가 한 50대쯤 오면 여자가 은퇴를 하고 남자는 계속해서 보통 60까지 가거나 65세까지 가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외벌이로 가는 게 캐나다의 주류 사회의 삶입니다. 제가 본 주위의 사람들은 아내가 끝까지 은퇴 때까지 일하는 경우는 보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캐나다 주류 사회 사람들은 이 돈 세이빙 하는데 귀재예요. 상당히 투자하는 것에 상당히 밝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은행에 저축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네 사람들은 밝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세이빙 하는 방법에 따라서 노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겪었던 것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RSP를 투자할 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언락이 있고 락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2개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락인되어 있는 RRSP를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풀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언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언락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이게 설명드리는 게 한국의 금융기관하고 캐나다, 북미의 미국, 캐나다의 금융기관이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 한국의 금융기관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언락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 언락을 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락에 들어있는 어마운트를 예를 들어서 20만 불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그러면 최소한 알버타 법에 의해서 이 언락에 들어있는 20만 불 중에 최저 50만 불은 언락을 둬야 됩니다. 두고 이제 나머지 50%는 이제 언락으로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락으로 풀리면 이건 내 돈이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언락은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언락에 대해서 알버타 정부에서 돈을 가져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락은 내가 투자한 회사에 그냥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찾지를 못해요. 목돈으로. 찾지를 못하는데 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어카운트로부터 매월 돈을 받습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그냥 얼마를 주느냐면 연 4%에서 7.57%인가? 7.7%인가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 대해서 내가 언락을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7%면 얼마입니까? 7,000불 아니에요? 이 7,000불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10만 불일 때 7,000불을 12로 나누면 대충 얼마가 되냐면 650불이 돼요. 이걸 언제까지 주느냐? 내가 이 투자한 원금 10만 불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만 불에 내가 투자를 해놨잖아요. 투자 수익이 계속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속 투자 수익이 붙으면서 나한테는 월 600불씩 빼줘요. 그런데 이 투자 수익이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1,000불을 할 건데 제가 투자한 회사의 종목, 펀드의 투자 수익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1,000불을 할 건데 이게 얼마가 붙느냐면은 1년에 마이너스 5%에서 연 20% 사이에서 계속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를 찾는다 그랬어요? 연 7%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맥시멈 1년에 투자 수익이 얼마까지 돌아오면 20%까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불이 계속 늘어가면서 마이너스 5%에서 20%? 그러면 그 중간으로 대충 따져서 10%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7%를 찾으니까 3%씩 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투자한 그 투자 종목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회사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을 누구한테 줄 거냐, 그거를 선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할 때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꼭 부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해놨는데, 집사람이 또 그걸 받다가, 집사람이 사망할 때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돼요. 근데 그 돈은 계속 불어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그 돈을 받는다는 거죠. 대대손손으로. 나는 이 나이부터 받기 시작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금융기관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목을 투자한 지가 처음에는 다른 종목을 투자했다가 그 투자처를 바꿨는데 10년간 투자해서 올라온 돈을 보니까 엄청난 수익률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이나 뭐 투자회사나 이런 수익률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여기 와서 대충 보면서 1년에 10만 불 썼다. 40대에. 그 40대에 10만 불이 노후를 좌우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40대에 그것을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40, 50, 60이 되면 얼마나 불어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돈만 지키고 투자를 해놓고 지키고 있으면 노후는 대비가 됐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이민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쓴 게 10만 불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참 훌리시했는지. 제가 언락이 되어 있는 RRSP를 이번에 풀면서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했더니 투자회사에서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세이빙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플랜 세미나에 가서 돈을 들여가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구조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 캐나다 사회에서는 중류 사회에서는 상당히 다 알려진 거라는 거죠.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저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이빙 투자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기관이 상당히 reliable하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솔직히 다 얘기해줘요. 속여서 자기가 잘 몰라서 대충 하거나 한국에 홍콩 펀드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그런 경우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이빙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중산층 이상으로 넘어가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식이 높고 수준이 높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 옷이 뭔 줄 아세요? 이 옷이 캐나다 축구 심판 옷입니다. 이 캐나다 축구 심판 배지입니다. 제가 캐나다 정식 축구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시계 보이시나요? 이 네모 사각 시계?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K1 축구 시합을 보면은 한국의 K1 축구 심판들이 심판 수준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시계 차고 있던가요? 안 차고 있죠. 그런데 유럽 축구나 FIFA의 축구를 보면은 잘 보시면 심판들이 이런 사각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게 전문 축구 심판 시계입니다. 여기에 축구 심판에서 카운트할 수 있도록 시간 카운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축구 심판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저는 이제 캐나다 축구 심판으로서의 제 전문 취미는 그거예요. 저는 축구 심판으로서 캐나다 사회에 봉사를 하고 저번에 영상도 올렸지만 유소년 축구 하는 거 보셨죠? 그거 제가 축구 심판하러 갔다가 그때 마침 유소년 축구 하길래 잠깐 찍은 겁니다. 그 다음 게임부터는 제가 이제 성년 축구 심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사무실에서 이제 베토벤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크게 안 틀었어요. 안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 문을 열어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동료가 노란 동양인이 그 베토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나보고 너 이 음악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렇지 클래식 음악을 내가 좀 알지.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걸 물어보길래 신기해서 나는 넌 클래식 음악 잘 아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뉴욕 필하고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데 뉴욕 필하고 협연했어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엔지니어거든요. 나하고 같은.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의 전문 취미가 피아노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대를 엔지니어링 유니버시티를 나온 다음에 음악대학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지만 취미로 다시 그 음대에 가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아노 연주가 자기의 전문 취미라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 제 동료였는데 그 친구는 이 기타를 치는데, 전자기타를 치는데 한국의 전문 연주자 수준이 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주크박스라고 부르는데 뭐 이렇게 탁 대면 노래가 쫙 하면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타를 얼마나 쳤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 기타가 나와 평생을 같이 가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한국의 전문 기타 그 연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이 기타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제 동료, 회사 동료는 차 만드는 게 취미예요. 자동차요. 그 자동차도 어떤 자동차냐? 올드카. 1960년대, 70년대 카를 만드는 게 그 취미예요. 그러니까 그 골동품 상에 가서 그런 차를 그 못 쓰는 차를 가져다가 올드카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차를 가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기가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걸 또 팔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끔 보면 올드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전문 취미가 올드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차를 만들어요. 그렇게 캐나다 사람들은 전문 취미가 다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를 설명했죠. 이 네 가지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벌써? 자, 다섯 번째. 그러니까 그 나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거.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브레임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브레임하거나 하는 걸 들으면 상당히 싫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협력을 하고 협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캐나다 중류 사회입니다.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부유층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해가지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약간 그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어서 이제 펜션을 다 준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부부가 펜션을 받고 노인인데도 부부가 펜션을 받고 약간의 수입만 있어도 저소득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면은 아주 대골 같은 저택에 사느냐, 그냥 그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그 다음에 좀 좋은 집에 사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 문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서 뭐 그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니까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들, 뭐 동대문 뭐 이렇게 산에 있는 그런 집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긴 저소득층 집이라고 해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호화스럽게 크냐 작으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사람들은 이제 작은 집에 살고 뭐 조그만 집에 산다면 이 고소득층은 에이커에 살아요. 그러니까 땅이 한 1000평, 2000평 되는 정도. 중산층들은 에이커 하우스라 그래갖고 1에이커를 나눠서 뭐 3분의 1 에이커 이제 그래도 그런 걸 에이커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에이커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작으냐 아주 크냐. 제가 본 부유층은 집안에 헬기장이 있어서 헬기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유층이죠. 주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차가
조그만 소형차냐, 아주 럭셔리 카냐. 보통 차가 2대, 뭐 3대 이런 정도 있는데 한 대 있으면은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식구마다 차가 있어요. 부부하면 차가 2대인데 이 2대가 전부 럭셔리 카로 가면 이제 부유층입니다. 이제 중산층은 럭셔리 카는 아닌 차가 이제 부부간에 갖고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거, 차,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입는 것을 보면 먹는 재료가 유기농이냐 아니냐. 이제 슈퍼스타에 가면 이제 좀 쌉니다. 많이 싸요. 그런 것을 먹느냐 아니면 유기농 스토어에 가서 유기농으로 먹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거, 이제 식을 얘기했잖아요. 주도 얘기했고, 옷은 이제 조금 명품으로 옷을 입느냐, 아니면 좀 싸구려로 옷을 입느냐. 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마트에 가보면 월마트에도 옷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옷을 사서 입거나 또는 싼 옷을 사서 입으면 저소득층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거의 명품을 갖고 있습니다. 명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추우니까 그런 명품 옷 같은 것, 뭐 아주 따뜻한 것이 있어요. 뭐 자켓 하나에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구스 다운인데, 그런 거 입으면은 뭐 안에 얇게 입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좀 몇 개 좀 껴있겠죠. 그렇게 의식주와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자녀 교육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녀를 학교만 보내놓고 그냥 공부 잘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의 문화입니다. 여기 중산층 이상 주류사회로 가면 교육열이 한국의 교육열보다 제가 높다고 말했잖아요. 뭐 강남의 헬리콥터만 얘기를 했는데 뭐 거의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유소년 축구하는 거를 찍어서 올렸잖아요. 뭐 한 30초짜리 다 그런데 보냅니다. 걔네들 축구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걔네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1부 리그, 유소년이 1부부터 이제 4부 리그까지 있는데 걔네는 그 4부, 티어 4에 속하는 제일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런 애들이 그 정도를 축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열, 스포츠나, 애 공부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보다 자녀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뭐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애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 피아노 학원 보냈다가 뭐 피아노 학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가서 그 피아노 학원에 앉아 있어요. 애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서 자기네 책 보고 있다가 끝나면 이제 애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는 애를 뭐 피아노 학원차 또는 미션 학원차가 가서 애를 픽업해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부모가 가서 데려다주고 기다리고 데려오고. 그러니까 조부모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맞벌이를 하니까 그걸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조부모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교육률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문 취미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후나 주말에는 그런 전문 취미에 의해서 그 여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한국처럼 음주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를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음주 문화가 상당히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를 이제 축구장에 보냈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거기 앉아서 축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앉아서 봐요. 다 보고 박수 쳐주고 애들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축구 클럽에서 볼런티어가 필요하면 가서 볼런티어링도 하고,
그런 게 여기 주류사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전문 취미니까. 그러니까 계속 갈고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축구 심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시험을 2번 봐야 됩니다. 봄에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름이 끝나는 늦여름에 축구 심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시험을 2번 보고 심판 교육을 2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거기에 빠져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축구협회에서 저의 그 심판 능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전문 취미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전문 취미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는 한국인, 뭐 캐나다에 사시는 한국인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경제 수준은 뭐 중산층의 경제 수준이 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 취미가 없으시다면, 뭐 유흥이 아닌 건전한 쪽의 전문 취미가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주류 사회로부터 약간 속해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주위의 동료들은 전부 전문 취미가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 고치는, 그래서 주말 되면 이 사람은 집만 고쳐요. 그게 취미니까. 그래서 업무 후나 주말에 그 여가 활동을 전문 취미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건전합니다. 뭐 캠핑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봉사 활동을 합니다. 뭐 볼런티어링을 하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축구 심판을 하면은 축구협회에서 물론 약간의 돈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일종의 봉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 심판을 잘 함으로써 그 경기하는 학생들이 좋잖아요. 심판의 실력이 퀄리티가 형편없다면 걔네들이 그거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인 애들이 보기에 동양인이잖아요. 약간 동양인을 지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양인 심판이 하는데 웬만한 백인 심판보다 잘해요. 아주 페어하게 보고. 그러면 걔네들이 그 경기가 끝나면은 그 유스 플레이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인에 대해서 약간 낮춰봤는데, 동양인 심판이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훨씬 이상의 어떤 뭐 FIFA 레벨까지는 아니겠지만 국가 레벨 정도의 그 심판으로서 심판을 보면은 끝나고 나서 다 와서 고맙다고 해요. 오늘 심판 봐줘서 고맙다고 와서 다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보람을 느끼지만 또 하나로 무슨 생각을 제가 하느냐면은, 이들이 우리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또는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보거나 또는 이런 축구하면서 보거나 하면은 동양인들이 거의 볼런티어링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수준이 낮거든요. 조금 그런 것에 의해서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보면 뭐 자기 자식들 유스 축구 하는데 한국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뭐 축구 심판도 거의 없어. 뭐 혹간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 보는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네들의 뇌리에 뭐가 남겠어요?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아주 잘 수행함으로써 아주 좋은 심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인식이.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회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유소년 한국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뭐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데 자기 주위에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전부 백인들이고 뭐 보면은 다 다른 쪽 나라에서 이민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는데 축구 경기에 나갔는데 한국인 심판을 봐. 왜 한국인지는 아냐면 제가 이제 축구 심판 자켓을 입고 가면 자켓에 제 이름이 쓰여 있는데 거기 성이 그 한국 성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걔가 그 축구 심판을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야,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저렇게 사회 봉사를 하고 축구 심판으로서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걔도 힘을 좀 인커리지가 되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축구 심판을 합니다. 이런 볼런티어링을 통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인식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같은 한국 학생들이나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조금 긍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9가지를 설명했는데 너무 길어서 나머지는 다음에 2부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9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치요? 뭐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세이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밝다든지 전문 취미가 있다든지 전문직이라든지 그렇죠? 타인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삶의 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그 유튜브 한국 사람들이 만든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판별력이 없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중산층이구나 주류사회 사람이구나 아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보면은 딱 보면은 뭐 주거 문화도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정도는 중산층이나 주류사회라고 할 수 없어. 그건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캐나다에서 중산층이고 주류사회 사람들입니다. 자녀교육, 한국 사람들이 자녀교육이 상당히 한국식으로 여기 와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말에 또는 퇴근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봉사활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2에는 그 후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걸 한꺼번에 설명을 못하냐면 제가 본 주류사회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편에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뭘 보여줄 거냐면 그러면 중산층 주류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는 어떠한지 주거 단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찍어 올린 주거 영상을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느냐면은 주류사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와서 여기서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불쑥 오시면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영상 오늘 다음 하고 그 다음 것까지를 보시고 잘 숙지를 하시면 아, 저 사람이 캐나다의 주류사회의 중산층 중에서 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보시면 대략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에피소드 2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